자, 이번 시간은 이제 증거 또 세 문제 건지러 왔습니다. 세 문제 또 건지러 봅시다. 증거 파트고요. 페이지는 238쪽이니까 저 보도록 합시다. 증거의 기초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증거는 맛배기부터 보시면 증거 능력이라는 것이 있고 증명력이라는 것이 있어요. 증거 능력은 뭐 이런 거예요. 증거 능력은 예를 들어서 우리 클럽에 아무나 못 들어가잖아요. 클럽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뭐 나이는 몇 살이 되고 뭐 외모는 어떻게 되고 옷 복장은 뭐 드레스 코드는 어떻게 된다라고 뭔가 자격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증거로 쓰기 위해서는 자격이 있어야 돼요. 증거 능력은 자격을 얘기하는데 요거는 뭐에다가 규정을 뒀냐면 법에 규정을 뒀어요. 증거 능력은 법에 규정을 둔 거고요. 증명력은 이 클럽 안에 다 들어갔다고 해서 클럽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춤을 다 잘 추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클럽 들어갔다고 다 춤 잘 추는 거 아니죠. 클럽 들어갔어요. 춤 다 잘 춰요. 아니잖아요. 클럽 들어간 사람 중에 이 사람은 춤을 잘 추고 이 사람은 춤을 잘 못 추네. 자, 요거 잘 추냐 못 추느냐, 이제 요건 누가 판단하는 거냐면 법관이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관이 증명력은 다른 말로 신빙성이에요.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증거 능력이고요. 들어간 사람 중에 누가 춤을 잘 추는지 못 추는지, 이 증거를 믿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증명력이라고 부릅니다. 유죄를 선고하기 위해서는요, 클럽에 들어가고요, 증명력, 춤을 잘 춰야 돼요. 두 가지 요건을 다 갖춰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할머니들이 밖에서 막 클럽은 못 들어가는데 7명이 막 아주 떼춤을 춤을 춰요. 아주 칼군무예요. 아무리 춤을 잘 춰요. 그래도 유죄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일단은 아무리 춤을 잘 춰도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클럽 안에 들어가서 춤을 잘 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죄가 되려면 두 가지 요건, 증거 능력과 증명력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 증거 능력은 다시 말해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법에 미리 규정을 둔 거고, 들어간 사람 중에 춤을 잘 추느냐 못 추느냐를 증명력이라고 해서 규정하고 있다.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데 증명력은 누가 판단하겠다? 법관이 판단하겠다. 자, 239쪽에 증거의 기본 원칙이라고 해서 이제 시험 문제 하나 나올 거를 또 설명을 드립니다. 증거의 기본 원칙이라고 해서요, 어려운 얘기인데 시험에 답 나오는 지문부터 말씀드릴게요. 엄격한 증명이라는 거하고, 이건 문제 한 문제 나옵니다. 이거는 자, 오늘 하는 것 중에 꼭 건져야 되는 한 문제입니다. 자유로운 증명이라고 있어요. 판사가 증명에 대해서 증명이란 단어는 합리적 의심 없는 확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을 만하다는 거예요. 엄격한 증명도 확신이고요. 자유로운 증명도 확신이란 측면에서는 똑같아요. 그러면 뭐가 차이가 나느냐? 엄격하다는 얘기는 까다롭다는 얘기고, 자유롭다는 것은 까다롭지 않다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 집은 통금 시간이 있어. 밤 10시까지 꼭 들어와야 돼. 그럼 이 집은 어떤 집이에요? 엄격한 집이죠. 자, 근데 우리 집은 우리 밤 늦게 들어와도 12시 들어와도 돼. 엄마가 들어온지도 몰라. 몇 날 며칠 안 들어와도 상관이 없어. 여긴 자유로운 집이죠. 엄격하다는 얘기는 까다롭다는 얘기고, 자유로운 증명은 까다롭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것은 까다롭게 해야 되느냐? 엄격한 증명은 형법적 사실, 유죄가 되는지 무죄가 되는지는 이거는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된다라는 거고, 그것과 반해서 자유로운 증명은 형사소송법적 사실이에요. 형사법적 사실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를 들어 친고죄에서 아까 고소가 있냐? 유무죄는 아니잖아.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사 표시가 있냐? 이거는 굳이 유무죄도 아니니까 까다롭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모든 거를 엄격한 증명을 하면 좋겠지만 모든 걸 엄격한 증명으로 하게 되면 재판을 못 해요. 그래서 어떤 거는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되고 까다롭지 않은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을 나눠가지고 구별하고 있다. 이게 이제 이런 쟁점이고, 자, 그럼 어떤 것이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고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 되는지가 이제 시험에서 나오는 건데,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되는 건 겁나 많아요. 겁나 많아서 제가 말씀드리면 시험에 한 문제짜리니까 자유로운 증명에 해당하는 거, 여기 이제 앞자를 따는 것을 두 문자라고 하는데 요거를 외우시면 한 문제 오늘 건져서 가는 겁니다. 무조건 나옵니다. 무조건. 자, 이건 시험장에서도 바로 써먹을 수 있어요. 몰탄 고양 써두세요. 임신 구속 해제. 자, 옛날에 따둔 게 몰탄 고양 임신 구속 해까지예요.
자, 몰탄 고양이가 임신했는데 구속해. 유치하긴 하지만 몰탄 고양 임신 구속해까지 외워두시고요. 마지막에 제까지 하나 외워두시면 하나 맞출 수 있어요. 아직은 뭔지는 잘 몰라도 몰수 추징에 해당하는 거 판례가 자유론 증명이라고 했고요. 탄핵 증거 자유론 증명이라고 했고요. 고소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친고죄에서의 고소, 그 다음에 반의사 불벌죄 아까 전 시간에 배웠죠. 합의서 제출하는 것. 처벌 불원 의사 표시라고 있어요. 요것도 자유로운 증명이고요. 양형사유. 자, 사람을 죽였는데 불쌍한 사유가 있어요. 뭐 들어줄 만한 이유가 있어요. 이런 것은 자유로운 증명이라 부르고, 임은요. 진술을 자유롭게 했는지 임의성, 자백의 임의성이라고 하는데 임의성은 자유로운 증명이고요. 심은 심신상실 미약 여부, 그 다음에 특신상태에서 시는 두 개예요. 특신상태도 소송법적 사실이니까 자유로운 증명이고, 구속 여부도 유무죄는 아니에요. 구속도 자유로운 증명이고, 회는요 나중에 배우겠지만 명예훼손죄라는 것이 있어요. 명예훼손죄에서 특별한 위법성 조각사유라고 해서 진실성이라는 것과 공익성이 있는데, 저번에 형법 시간에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이것도 자유로운 증명으로 보고 있고요. 요게 이제 시험에 최신 판례고 2019년 판례고 2020년도에도 시험 나왔지만, 재심 청구할 때는 재심이라는 것이 있는데, 재심 청구할 때 재심 청구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 재심 개시 결정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지 유무에 대해서 소송법적 사실이니까 자유로운 증명이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시험에 나오는 거여서 아직은 요 정도만 보시고요. 그냥 입에 붙여두세요. 몰탄 고양 임신 구속해 제까지 외워두시면 요건 자유로운 증명이고, 여기 해당하지 않은 것은 다 뭐에 해당한다? 엄격한 증명에 해당한다. 자, 그러면 한 문제 한 겁니다. 한 문제. 이게 한 문제로 엄청나게 잘 나오는 쟁점입니다. 자, 239쪽 넘기시고요. 240쪽. 자, 거기 보시면 뭐 엄격한 증명 더하러 보기 해가지고 뭐 피해자 살인했는지 고소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나중에 또 배우게 되는 거니까 배우시면 되고요. 240쪽의 자유심증주의는 아까 배웠지만, 증명력은 누가 판단하겠다? 법관이 자유롭게 판단하겠다. 이것을 자유심증주의라고 부릅니다. 하나만 보면, 자백하면 무조건 믿어야 될까요? 내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라고 자백해요. 판사가 무조건 믿어야 되냐는 거예요.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할머니가 내가 죽였지. 어떻게 죽였는데 내가 공중에 날아가지고 사람을 20명을 지팡이로 때려 죽였어. 자백했어요. 믿어야 돼요? 믿을 수도 있고 믿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자백이라고 무조건 믿는 거 아니에요. 믿어도 되고 믿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이거를 자유심증주의라고 부릅니다. 자, 오른쪽에 241쪽에 이제 자백배제 법칙, 공문에 의한 자백은 증거로 쓰지 마십시오. 이게 이제 자백배제 법칙이고, 자, 그다음 위수증,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은 아까 전 시간에도 잠깐 배웠는데, 단어 뜻을 보시면 이런 거예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 위법한 수집 증거, 위법 수집 증거는 배제 법칙, 수사기관이 위법하게 수집하게 되면, 이걸 만약에 증거로 쓰게 되면 맨날 수사기관이 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위수증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잠깐 하나 배운 거 전 시간에 함정수사에 해당하면, 자, 증거는 위법하게 수집했으니까 무효,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 수업 들어오시면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보다 기니까 위수증 이렇게 짧게 기억을 하실 거예요. 자, 위수증은요, 이건 시험에도 하나 나올 텐데, 누가 위법하게 수집해야 되냐면 수사기관이 위법하게 수집을 해야 돼요. 만약에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하면요, 이거는 증거로 써요. 일반인이 훔쳐온 증거, 수사기관이 훔친 거 아니죠? 증거로 쓸 수 있어요. 우리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판례인데 시험 잘 나오는 건데, 와이프가 별거 중에 간통했어요. 와이프가 그러니까 이혼 과정 중에 있는 건데 간통을 했어요. 간통을 했는데 이 1층에 있는 오피스텔에 이제 여기 문이 있었고, 실제 이제 여기에 이제 침대가 있었죠. 여기 침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와이프가 별거 중이에요. 남자친구 데리고 와서 옆에서 간통하죠. 남편 새끼가 이것도 진짜 아주 징한 놈이에요. 남편 놈이 여기서 옆에서 들어요. 자기 와이프 간통하는 소리를 들어요. 뭐 보통이 아니죠, 그죠? 그래놓고 이걸 자기 증거로 쓰겠다는 거야. 지금 이혼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도 별거 중에 있다 하더라도 간통이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지금 없어졌지만
이 듣고서 옆에서 듣고서는 와이프하고 남친하고 나가니까 요 문에 들어가 가지고 여기 있는 휴지도 있을 것이고 피 묻은 뭐 이불포 같은 거 있을 거 있지 않겠습니까? 이걸 들고 이걸 가지고 남의 집에 들어가면 주거침입이면 범죄가 되는데 이걸 들고 간통죄의 증거로 제출한 거예요. 와이프 입장에서 빡치죠. 자기 집에 몰래 들어와가지고 물건 훔쳐가지고 법원에 제출했으니까 그 간통죄의 증거로 쓰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판례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위수증은 누가 위법하게 수집해야 됩니까? 수사기관이 수집하는 거지. 사인은 여기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여기서 나온 피 묻은 혈흔이 있는 휴지하고 혈흔이 있는 이불 같은 거 간통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훔친 물건 주거 침입해서 얻은 것도 뭐 할 수 있다? 증거로 제출할 수 있다. 누가 수집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수사기관만 수집하지 않으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물론 남편 새끼는 뭐 주거 침입 같은 걸로 처벌 받겠죠. 그거는 변론으로 치고 일단은 간통죄 증거로 쓸 수 있냐 없냐? 쓸 수 있다. 자, 위수증에서 말하는 위법 수집은 누가 수집하는 거다? 수사기관이 수집하는 거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241쪽에 이제 하단에 이제 독수독과 이론이라는 걸 좀 배우셔야 되는데, 자, 그림이 잘 그려질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뭐 이렇게 나무가 열렸다고 칩시다. 나무라고 칩시다. 나무가 보시면 여기 이제 사과가 열리고 여기도 이제 사과가 열리고 여기가 사과가 열리죠. 이렇게 나무가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독수과실 이론 이렇게 부르고요. 다른 말로는 독수독과 이론 이렇게 부르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보세요. 독나무에서 열린 과일, 독나무에는 독과일밖에 없다. 예를 들어 1차 증거가 위수증이에요. 경찰이 고문을 통해서 증거를 수집을 했어요. 그럼 봤더니 그 증거를 파생해서 봤더니 파생된 증거 가서 봤더니 시체가 나오고 증거물이 나와요. 그럼 1차 증거에서 파생된 증거, 2차 증거는 요거는 고문 안 했잖아요. 그럼 이거는 과연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 증거가 위수증인 건 알겠는데 파생된 증거까지 증거로 쓸래 말래라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해서 나무가 독나무에서 오면 이거는 독수죠. 뿐만 아니라 과일도 뭐가 되는 거예요? 독과일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1차 증거가 위수증이면 여기서부터 파생된 2차 증거도 뭐로 보겠다? 위수증으로 봐서 증거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게 독수과실 이론인데, 과연 판례가 이걸 받아들였느냐? 판례는 받아들였다. 1차 증거 위수증이면 2차 증거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기본이고요. 나중에 이제 조금 수업 배우시면 원래는 이게 원칙인데 나중에 배워요. 요 인과관계가 단절되거나 희석됐다. 좀 깨끗하게 닦을 수 있다. 단절되고 희석되면 예외적으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거 배우는데요. 나중에 수업 시간에 굉장히 중요한 쟁점으로 배울 겁니다. 자, 242쪽, 243쪽에 전문 법칙으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거 파트도 6문제 나오는데 우리 보시면 알겠지만 몰탕구형 임신 구속기에서 한 문제 나올 거고요. 위수증 관련 판례에서 그 242쪽, 243쪽에 있는 판례들 이제 시험에 출제될 거니까요. 요거보다 좀 더 많아요. 요게 다가 아니고 나중에 이거는 기본 강의 때 배우시고요. 요 정도 개념 쟁점 배우시면 되고요. 가장 어려운 부분이 243쪽에 전문 법칙이에요. 전문 법칙은 한자 뜻이 전에 들은 것은, 전에 들을 문자거든. 전에 들은 것은 증거로 쓰지 마라라는 거예요. 증거로 쓰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게 전문 법칙인데, 자, 전문 법칙하고 전문 증거하고 구별을 해야 될 것이 원본 증거하고 전문 증거를 구별하셔야 됩니다. 원본 증거는 다른 말로 뭐라 부르냐면 본래 증거라고 배우는데, 원본 증거가 전문 증거를 구별해야 되는데 원본 증거는 두 가지 요건이 있어야 돼요. 법관 앞에 가서 말해야 되고요. 본인이 직접 체험한 거, 요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지 원본 증거, 본래 증거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전문 증거는 법관 앞에서 안 했을 수도 있고요. 직접이 아니고 간접일 수도 있어요. 요거를 전문 증거라고 부르는데, 이 원본 증거, 요거만 증거로 쓰라라는 거예요. 이거만. 이게 전문 법칙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강간을 했어요. 범인이에요. 범인이 경찰 가서 말하면 그거는 전문 증거예요.
범인이 판사 앞에 가서 직접 가서 제가 강간을 했습니다. 이게 원본 증거예요. 강간의 피해자가 수사기관 찾아가서 말하면 이거는 원본 증거가 아니에요. 강간의 피해자가 누구한테 가서 말해야 되냐면 판사 앞에 가서 직접 말해야지 원본 증거예요. 살인사건의 목격자가 경찰 가서 말하는 건 원본 증거 아니에요. 살인사건의 목격자 체험한 사람이 직접 누구한테 판사 앞에 가서 말한 것만 원본 증거예요. 그것만 증거로 쓸 수 있다가 전문 법칙이에요. 보시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보시면 사법경찰관 앞에서 피의자가 자백했다고 칩시다. 여기서 뭐 피의자 신문조서도 나오고 참고인 진술조서도 나오겠죠. 그 다음에 검사 단계에서 앞에서 또 뭐가 나오냐면 자백했다, 목격자 진술 같은 것이 나왔다고 칩시다. 그 다음에 이제 검사가 공소 제기하면 이제는 법원 앞으로 가겠죠. 자, 그럼 여기서 자백도 할 수 있고 아닙니다, 부인도 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사람 죽여도 아니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경찰 앞에서 작성한 조서, 검사 앞에서 작성한 조서, 법원 앞에서 한 진술 세 가지가 있을 때 1, 2, 3번 중에 어떤 게 원본 증거고 어느 게 전문 증거일까요? 판사 앞에서 직접 말한 거죠. 이게 원본 증거예요. 본래 증거예요. 경찰이나 검사, 요거 여기서 말한 것은 뭐에 불과하냐면 전문 증거예요. 그러면 전문 법칙이라는 것은 뭐냐? 원본 증거만으로 유무죄를 판단해야 되지 전문 증거는 증거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이게 전문 법칙이에요. 이게 전문 법칙이에요. 증거로 쓰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자, 이거 갖고 유무죄를 판단하면 좋겠는데 그럼 이러지 않겠습니까? 경찰 앞에서 자백하고 검사 앞에서 자백했는데 법원 가서는 아니오라고 부인해요. 그럼 증거가 없는 셈이잖아요. 그럼 경찰하고 검사가 굉장히 헛수고한 셈이 되잖아요. 그럼 경찰과 검사의 헛수고를 막아줄 필요가 있냐? 그게 바로 여기서 논의된 게 이런 증거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느냐, 이거를 전문 법칙의 예외라고 불러요. 원래는 증거로 못 쓰는데 특별한 요건을 갖추면 예외적으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게 전문 법칙의 예외예요. 시험 문제는 여기서 쏟아지고 여기서 겁나게 많은 문제가 출제가 돼요. 굉장히 어려운 파트예요. 이 파트만 여기서 세 문제 냈던 것을 사례형까지 내가지고 내면 겁나 많이 나와요. 여기서 6문제 나온다고 하면 제가 생각할 때 전문 법칙에서 무조건 세 문제는 출제가 된다. 무조건 이 파트에서 세 문제는 출제된다. 22년부터 여기서만 세 문제를 내야 돼요. 왜냐하면 증거 파트에서 6문제인데 어떻게 다 구성하겠습니까? 전문 법칙만 세 문제는 출제가 될 것이다. 굉장히 어려운 쟁점이다. 그래서 보시면 311조라는데 311조의 첫 번째는 이렇게 규정이 났어요. 그냥 가볍게 보시면 법원이 작성한 문서는 당연히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있고 312조, 316조까지 있어요. 아직은 모르셔도 돼요. 312조 1항에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 이거는 이제 적법성, 성립의 진정, 특신 상태, 적법성, 실제로 성립의 진정, 특신 상태라는 요건 갖춰야 되는데 나중에 배울 거고 2항은 삭제가 됐고요. 3항에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에 해당하는 요건 나중에 배우실 거고, 자 4항에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피의자 말고 이번에는 참고인 대상으로 작성한 진술조서 등이 있고요. 이것에 대한 증거능력 인정하는 요건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5항은 수사 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라는 거 나중에 배울 거고요. 6항은 검사나 사경이 작성한 검증조서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에 해당하는 요건 같은 거 다 수사기관에 대한 거 배울 것이고 313조는 이제 법원 나왔고 수사기관 나왔으니까 법원 수사기관 이외의자가 작성한 게 사인이거든요. 사인이 작성한 진술서 등에 대한 거, 이게 1항이고 감정서 옛날에 2항이었는데 지금은 3항입니다. 이에 대한 것이 증거능력 인정할 수 있는 방법, 성립의 진정이라는 게 있으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쟁점이 나올 거고 314조는 이렇게 법원 나와서 성립의 진정 같은 거 해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죽을 사자 생각하시면 말해야 되는 사람이 사망, 질병, 뭐 외국 거주 소재 불명,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조항. 그 다음에 315조
당연히 증거 능력 인정되는 거 316조 전문 진술해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파트예요. 이 파트는 한 2번에서 3번 정도 들어야 되는 거고 아마 요거 들어서는 택도 없고요. 수업 자체를 2번에서 3번 정도 들어야지만 그때쯤 이해가 되고 끄덕끄덕 되는 부분이니까 지금 시간에 이건 도저히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의 내용이 아니어서 요 정도 전문 법칙의 예외가 요게 3문제짜리다. 요게 3문제짜리고 요거는 나중에 수업을 통해서 배워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243쪽의 전문 법칙에서 엄청 많은 얘기 적혀 있고요. 제가 244쪽의 전문 법칙의 예외라고 써놓은 게 그게 요거예요. 311조, 312조, 312조 3항, 312조 4항, 312조 6항, 313조, 314조, 315조, 316조 뭐 많은 얘기 써놨는데요. 읽어봐도 무슨 얘기인지 이해 아직 안 가실 거예요. 요런 것이 여기서 3문제가 출제되고 가장 어렵고 핫한 부분에 대한 쟁점이다 라고 배우시면 되고요. 250쪽으로 넘기셔서 자, 증거 동의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 방법은 전문 증거는 이 해당하는 요건을 갖춰도 되고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면 돼요. 증거로 사용해 주세요라고 동의하면 돼요. 그러니까 제일 편한 것은 증거 동의하면 그냥 증거로 쓰면 돼요. 근데 증거 동의 안 하면 이 까다로운 요건을 거쳐야 돼요. 그러니까 두 개가 택일이에요. 선택이에요. 증거 동의하면 끝. 증거로 쓰고 증거 동의 안 하면 그때는 여기 해당하는 요건을 갖춰야 돼요. 예를 들어 피고인이 자 이거 증거로 사용하겠습니다. 동의하는 경우도 있고요. 자기한테 불리한 증거 같은 경우는 증거 동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해요. 그럼 증거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면 여기서 해당하는 요건 맞춰가지고 이 요건을 새로 갖추면 증거로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법칙하고 증거 동의는 세트로 다니는 거여서 이것도 뭐 연결돼서 한 문제 정도까지 그러니까 전문법칙과 연결돼서 한 문제 출제가 될 거고요. 오른쪽에 251페이지의 탄핵 증거는 가볍게 보세요. 탄핵 증거는 저런 거예요. 신빙성을 깎아내리는 거예요. 신빙성. 예를 들어서 제가 뭐 강간 현장을 목격했다. 살인사건 목격했다. 라고 진술하면 판사가 굉장히 신빙성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피고인 측에서 억울하잖아요. 그죠? 피고인은 자 증인 목격사는 증인은 서울에 있지 않았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 새끼 같은 시간에 부산에 있었습니다. 저 새끼 뻥치는 겁니다. 이럴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저 목격자 새끼는 너무 목격을 많이 해요. 지금 벌써 살인사건 12건 목격했고요. 강간사건도 목격하고 전문 목격꾼이에요. 세상에 저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판사가 신빙성이 확 떨어뜨리겠죠. 믿을 수가 없죠. 맨날 살인사건 목격한다니까. 돈 받고 거짓말해준 새끼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신빙성을 떨어뜨리면 판사는 신뢰성이 확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탄핵은 유죄를 만드는 게 아니고 탄핵은 무죄 쪽으로 가는 거예요. 믿지 못하게 깎아내리는 것을 탄핵이라 부릅니다. 자, 그것도 배우시면 될 거고요. 252쪽 자백의 보강법칙이라고 해서 아마 요게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요거 정도 배우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백 보강 법칙 이것도 이제 한 문제가 여기서 이제 또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자백 보강 법칙은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뭐 이런 거예요. 갑이란 놈하고 을이란 놈이고 자백 보강 법칙은 이거예요. 자백만 있으면 옛날에 자백만 있으면 유죄를 선고했잖아요. 근데 자백만 있으면 자백만으로 유죄를 선고하면 수사기관이 맨날 고문하고 때리고 막 이런 거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막아야 되겠다. 자백만 갖고 와도 유죄를 선고하지 말고 뭐를 선고하겠다? 무죄를 선고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경찰이나 수사기관이 밖에 가서 증거를 수집하지 맨날 자백만을 유죄 선고하면 고문만 맨날 하잖아요. 그러니까 고문만 맨날 하니까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자백 이외의 별개의 증거, 별도의 증거를 가져오십시오. 이게 자백보강 법칙이에요. 네가 경찰이 백날 자백만 가져와도 너 다른 거 없어? 그럼 너 무죄 새끼야.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사기관은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밖에 가서 증거를 수집할 수밖에 없죠. 이게 자백보강 법칙입니다. 자, 그럼 문제가 생긴 게 있어요. 세 가지 케이스가 나올 수 있는데 갑과 을이 공범입니다. 첫 번째는 갑이 자백을 하고 을도 자백한 케이스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갑은 자백은 했지만 을은 부인을 한다든가 반대로 갑이 부인을 했는데 자백 2명 중에 1명만 자백한 케이스가 있을 것이고요. 세 번째는 갑도 부인하고 을도 부인한 세 가지 케이스가 있겠죠. 이해되시죠? 뭔 얘기인지요? 그러니까 둘 다 자백한 케이스가 있고 한 명은 자백하고 한 명 부인한 케이스, 둘 다 부인한 케이스가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문제가 일단 부인했는데 다른 증거 없다면 당연히 이거는 무죄고요. 다른 증거 없으면 당연히 무죄예요. 이해되죠? 증거 없으니까. 부인하고 증거 없으니까 무죄예요. 자, 그럼 첫 번째 케이스가 시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주 잘 나와요. 갑은 자백을 했는데, 그죠? 이 공범자의 자백을
피고인의 자백으로 볼 수가 있냐 없냐가 싸움이에요. 공범자의 자백을 피고인의 자백으로 보면 자백만 2번 한 셈이에요. 그럼 증거로 만약에 자백만 2번 있으면 자백 한 번 한 거 똑같죠. 내가 사람 죽였어, 사람 죽였어, 사람 죽였어 3번 했다고 유죄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공범자의 자백을 피고인의 자백으로 볼 수가 있냐라는 게 쟁점이에요. 시험 나와요 이거. 자, 판례는 별개로 봐요. 별개로 본다는 얘기는 내 자백 아니에요. 그럼 결론은 판례 태도는 이렇게 보강이 되는 거예요. 자백 외에 별개의 증거예요. 자백 외에 별개의 증거가 있으니까 갑은 유죄가 선고가 돼요. 두 번째요. 을도요. 자백이고요. 공범자의 자백이 내 자백이 아니에요. 그럼 결국은 이것도 이렇게 뒷받침하겠죠. 보강 증거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을은 뭐가 되는 거냐면 유죄가 선고되는 거예요. 비판은 무지하게 많이 하겠죠. 아 그럼 경찰이 자백 2명 받으면 밖에서 증거 수집 안 하지 않겠냐. 그래도 돼요. 자백이 있고요. 보강 증거가 돼서 유죄가 돼요. 자백이 있고요. 보강 증거 있어서 유죄가 선고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범자의 자백을 피고인 자백으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두 번째요. 자, 한 명은 자백을 했어요. 별도의 부인은 유죄 증거 아니에요. 별도의 증거가 없으면 얘는 증거가 없으니까 자백만 있으니까 무죄가 선고가 돼요. 됐죠? 두 번째, 부인하는 을은요. 나의 자백이 아니에요. 부인한다고 무죄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자백은 아니고 나에 대한 별개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을은 뭐가 되는 거냐면 유죄가 돼요. 굉장히 독특하죠. 자백한 새끼는 다른 증거 없으면 무죄고요. 부인했는데도 옆에 놈이 공범이 자백하면 나에 대한 증거가 돼요. 그래서 이건 내 자백이 아니니까 유죄가 되는 거예요. 자백 있을 때만 유죄 선고하는 거 아니에요. 부인해도 다른 증거 있으면 유죄 선고예요. 결국은 공범자의 자백을 피고인의 자백으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포인트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자백만 있으면 별개의 증거가 없으니까 무죄가 선고되고 부인했지만 요게 신빙성이 있으면 유죄가 선고되는 거예요. 요 케이스가 굉장히 독특하지만 이제 처음에 할 땐 굉장히 어색해. 어떻게 자백한 새끼는 무죄가 나오고 부인한 새끼는 왜 유죄가 나옵니까? 억울합니다. 어떻게 2명이 자백했는데 둘 다 유죄가 나옵니까? 억울합니다. 라는 생각이 나올 수 있는데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뭐 위주로 판단하는 게 좋냐면 판례 위주로 판단하는 게 시험 보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게 자백보강법칙이고 그에 대한 내용이 한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무조건 믿자. 이거를 공판조서의 증명력, 배타적 증명력이라고 해서 배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제가 형법 강론을 5시간 수업을 했고요. 형법 총론을 3시간 수업했고 형수법을 이제 3시간 정도 했는데 증거는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안 드렸어요. 왜냐하면 증거는 제가 여기서 괜히 조금 맛배기라도 보여주면 어려워 힘들어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내용을 강의 때 많이 하고요. 또 무료 강의 등에도 올려뒀으니까 공부에 관심 있으시면 한 12강 정도 해서 올려둔 게 있거든요. 카페 말고 해커스 사이트에 있으시니까 보시고요. 그렇게 해서 정리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오실 때 생기촌을 제가 반드시 들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반드시 듣는 걸로 전제로 학생들한테 계속 얘기할 테니까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요거 꼭 이용해가지고 강의 11시간밖에 안 될 거예요. 꼭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무리 정리하면 지금 아마 고등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군인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뭐 또는 직장도 다니시면서 이 직업이 괜찮을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일단 고민은 한번 해보세요. 이 직업이 과연 좋은 직업이고 자기에게 맞는지 고민해 보시고 인터넷 같은 데서 얻는 정보 마시고요. 주위에 이제 경찰관들이나 이런 사람들 통해서 많이 정보를 얻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저는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뭐 저는 또 옆에서 또 강의만 하니까 또 그렇게 말씀할 수도 있으니까 한번 충분히 고민해 보시고 이게 진짜 도움이 된다 생각하시면 빨리 등록하셔가지고 지금 찬스거든요. 21년도부터 준비하시면 22년도 붙기 굉장히 좋은 찬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 보시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첫 번째 고민의 전제가 돼야 되고 궁금한 것이 있으면 일단 네이버에 제 이름 김대환을 검색하시면 그 밑에 보시면 공식 카페, 공식 사이트라고 해가지고 있어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보셔도 되고 아니면 경찰관 노량진 카페라고 해서 경로과라는 검색하시면 회원이 한 4만 명 정도 되거든요.
하루에 글이 한 300개씩 올라와요. 엄청나게 활성화된 사이트가 있으니까 거기서 질문하고 답하시면 충분히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길지는 않은 시간이지만 생기초 강의 통해서 제가 그래도 몇 문제 맞출 수 있는 거 말씀드렸고요. 그거 반복해서 보시면 굉장히 도움될 것 같습니다. 자, 실강 빨리 오시고요. 인강 빨리 오셔가지고 빨리빨리 마음 결정하셨으면 공부 열심히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또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